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다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온다면 그중 20%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만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착수금 일하면서 나에게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주면 끝이다.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난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곤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미리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이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난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냥 얌전히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차키를 자동차 아래에 숨겨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난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조금 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 중년의 남성은 날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내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난 순간 당황했는지 반응이 늦어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나에게 전력을 다해서 구두발을 날려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눈으로 남자가 집어던진 그 상자가 보였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중년의 남성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내 딸은 애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애야. 내가 조심스레 재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그런 아이란 말이야.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나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난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그의 옆으로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훈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 딸이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에까지 같은 손해를 없애려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난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벚꽃병. 병에 걸린 사람은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과 머리카락이 벚꽃이 되어 흩날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끝내 그 수명이 다하면 각질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서서히 온몸이 무너져 한 줌의 벚꽃이 되어 흩날리는 병이었다. 조금 찝찝하긴 해도 서서히 벚꽃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으면 벚꽃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 병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병에 걸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나도 한때는 벚꽃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방 곳곳에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향긋한 벚꽃이 떨어져 있어 분위기가 산다는 이야기나 사시사철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어서 추한 인간의 육신이 아닌 화사한 벚꽃잎으로 화려하게 휘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날 들뜨게 했었다. 그런 내 마음을 바꾼 것은 언제나와 같은 혼잡한 출근길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늦잠을 자서 조금 서두르고 있던 출근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비로소 나의 눈에도 그 광경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도로 한복판 부자연스럽게 멈춰있는 트럭 한 대.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서럽게 울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긁어모으고 있었다. 흥건하게 고여있는 붉은 피의 웅덩이 앞에서 그녀가 손톱이 부서져라 긁어모으고 있는
그것은 벚꽃이었다. 그녀는 피에 물든 조그마한 아동복에 팔다리에서 흘러내리는 벚꽃들과 작은 피의 연못, 그리고 도로에 나부끼는 벚꽃 조각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았다. 한겨울에 흩날리는 벚꽃, 그리고 벚꽃이 속절없이 새어나오는 아이의 옷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 그런 비일상적인 광경에 여기저기 모여든 사람들. 차에 내려서 머리를 긁고 있는 트럭 운전자도, 그리고 출근이 늦은 나 역시 아무것도 아무 말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한 줄기의 강풍이 불어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벚꽃잎의 조각들을 순식간에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하늘 높이 사라지는 벚꽃들 향해 손을 뻗으며 한 걸음씩 비쩍거리며 걸어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절해버렸다. 난 그제서야 겉보기에 화려하고 로맨틱하기만 한 그 현상에 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벚꽃이 날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석훈은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날은 친구 명진이와 술 약속이 있었던 탓에 살짝이나마 석훈의 표정은 들떠 있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인 10시가 되어 다음 교대자와 인수인계를 마친 뒤 석훈은 가방을 들쳐매고 매장을 나섰다. 아쉽게도 약속 장소는 걸어서 갈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덕분에 그는 집과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열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던 석훈은 음악이나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폰을 귀에 꼽았다. 7 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딱히 할 것도 없었던 석훈이었다.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가 즐겨 듣는 노래가 흘러 들어온다. 이어폰 음악에 맞춰 작게 입을 중얼거리며 흥얼거리는 석훈. 친구와 만나기로 한 역에서 전철의 문이 열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쏘아나갔다. 그가 손목에 차고 있는 금색의 아날로그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킨다. 약속 시간이 40분임을 감안하면 넉넉하게 도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번화가의 거리가 석훈의 시야에 들어온다. 그는 담배나 한 대 필 요량으로 으스큰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하얀 담배가 붉게 타들어가며 뿌연 안개를 만들어낸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반쯤 타버린 담배꽁초를 근처 하수구에 던져놓는 석훈. 시계를 보니 10시 40분이었다. 슬슬 명진이가 올 때 되었다 싶었는지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버튼을 가볍게 두드렸다. 휴대폰 액정으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며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가다듬는다. 여자라도 꼬실 생각인 것 같았다.
그는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머리카락을 정돈하던 그때 누군가 석훈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들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셔터 버튼이 눌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재빨리 휴대폰을 집으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석훈의 앞으로 지나갔고 황급히 몸을 뒤로 젖힌 탓에 오토바이에 머리가 부딪힐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을 겪어 극도로 놀랐던 탓일까? 신경질적으로 거친 욕설을 내뱉는 석훈. 아, 씨발! 정말이지 사과도 안 하는 비양심적인 인간에다가 한술 더 떠서 사람을 칠판하고도 뻔뻔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에게 우라통이 치미는 석훈이었다. 그리고 이내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주위를 한번 훑어본 석훈은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순간 때마침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 벨소리가 울어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받기 싫은 전화를 받는 사람 마냥 석훈은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화 속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순간 짜증을 느낀 석훈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는 번호를 확인해 보았다. 명진 010 통화 중 21초 22초 23초 24초 휴대폰 액정에는 잘못 온 전화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듯 명진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 통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지만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를 하고 있는 명진에게 조금 전에 일도 있던 덕분에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야, 너 이 새끼 안 오고 뭔 전화질이야. 여보세요? 야, 듣고 있냐? 나 아까 전에 도착했거든? 야, 여보세요? 어디냐고? 기분 나쁘게 들려오는 통화 속 명진의 목소리. 석훈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야, 나 장난할 기분 아니거든? 안 그래도 어떤 새끼가 좀 전에 나 치고 가는 바람에 산지 얼마 안 된 휴대폰 떨궈서 짜증나는데 너까지 이러지 마라. 야, 이씨. 야, 됐고, 너 어디야? 야, 뭐라고? 그 말을 끝으로 또다시 아무 말도 없는 명진에게서 짜증이 치밀어 오른 석훈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아, 나 이 새끼 뭐야? 전화가 문제야. 이 새끼가 문제인 거야. 아까 떨궜을 때 고장난 거 아니야? 아씨. 다시금 명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헌데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석훈은 어이가 없었다. 배터리 다 됐나? 아, 이 새끼 진짜.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담배 한 개피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러다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려는 찰나 주머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진동소리. 석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낸다.
뭐야 이 새끼. 여보세요. 야,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보세요. 야! 소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소화기 너머 목소리의 주인공은 명진이가 아닌 여동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고 있는 것인지 심하게 떨리는 탓에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나마 자신이 오빠였기 때문에 동생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빠.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늘 술을 달고 사는 동생이었기에 석훈은 이번 역시 술에 취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울먹거리기만 하는 동생으로 인해 석훈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게 내뱉던 석훈은 이내 들려온 동생의 말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명진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빨리 병원으로 와. 순간 엄청난 충격에 석훈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미 휴대폰은 귀에서 떨어진 지 오래였다. 소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가 얄궂게 흘러나온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맥없이 멍한 표정으로 손에 들려있는 휴대폰을 바라본다. 이미 통화는 끊어졌나 보다. 그러다 석구는 뭔가에 홀린 듯 돌연 눈을 부릅뜨더니 휴대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한동안 휴대폰 터치음만이 울려 퍼진다 싶더니 석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리고 뭐 때문인지 새파랗게 질려버린 석훈은 달달 떨리는 입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초점 없는 퀭한 눈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는 석훈. 거기엔 머리를 매만지는 석훈의 뒤로 얼굴이 괴이하게 짓이겨져 피투성이인 명진이가 씩 웃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한 달 동안 친한 친구 3명이 죽었다. 한 명은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추락사했고, 또 한 명은 아파트 계단에 굴러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만. 그리고 어제 석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번 장례식장 역시 통곡의 도가니였다. 한 달 동안 3번째 오는 장례식장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난 잠시 바람을 쐬려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밤 하늘에
비가 한바탕 퍼붓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훈이가 옆자리에 앉았다. 성훈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였다. 함께 몰려다니던 나머지 셋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성훈이가 말을 꺼냈다. 야, 이게 말이 돼? 한 달 동안 3명이 죽었어. 그러게. 뭔 일이야 도대체? 착잡한 심장이었다. 어떻게 해야 한 달간 친구 3명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다. 하지만 친구들이 죽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저 재수없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고 시기가 비슷할 뿐이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참으로 기막힌 우연의 일치. 내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성훈이가 입을 열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둘도 죽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죽어? 맨날 5명이서 같이 붙어 다녔잖아. 다음 차례는 너랑 날지도 몰라. 헛웃음이 나오는 소리였지만 성훈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성훈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일 때문이 아닐까? 무슨 일? 우리 예전에 5명이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장난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난 고개를 저으면서 그날 일을 떠올렸다. 우린 지하 주차장을 지나다가 휴지 조각 몇 개와 박스 1개를 라이터로 태웠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나와 친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도망갔었다. 우린 지하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근처 놀이터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뛰던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5명의 의견들은 하나같이 모두 엇갈렸다. 누구는 불길이 치솟는 걸 봤다 하고 또 누구는 굉음만 들렸다고 말했다. 난 불길을 본 쪽에 속해 있었다. 펑 하는 소리에 정신이 없긴 했지만 분명 뭔가가 터져서 폭발했다. 일단 우리 5명은 이 사건을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뒤로 며칠간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담처럼 우리 5명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랄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다. 우린 경비원 아저씨에게 여기서 무슨 사건 같은 것 없었냐고 여쭤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펑 하는 소리와 불길을 본 건 미스테리였지만 우린 그 사건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여전히 밤하늘의 비는 아직 한바탕 퍼붓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성훈이에게 말했다.
불장난이랑 애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야, 그리고 그때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5명이서 잘못한 건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고작 불장난 때문에 벌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응. 성훈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이 녀석과 대화를 더 나누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다. 난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나 먼저 간다. 야, 애들이 죽은 건 그냥 사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나 혼자였다.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고 있던 중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자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나 너희 집 가도 되냐? 왜? 할 말 있어서. 아까처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오지 마. 알았어. 안 할게. 치킨 사갈 테니까 밥 먹지 마. 나는 알겠다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다. 3시간이 지났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었지만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 치킨 사온다길래 기다렸구만. 왜 안 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밥이나 먹을 걸 그랬나 보다. 밥솥을 열어봤지만 밥은 하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간단한 먹거리를 사와야만 했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비바람 역시 한층 거칠어진 상태였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비바람에 의미가 없었다. 난 비바람을 맞아가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져서는 흙탕물의 바닥을 굴러야만 했다. 팔과 다리에서 저릿한 느낌이 들었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아이랑 부딪히면 어떡해? 고개를 들어보자 어떤 꼬마 녀석이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 아줌마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갑자기 등 뒤에서 몸통 박치게 하는 걸 어떻게 피해? 난 황당한 마음에 뭐라고 한마디 할까 했었지만 그 아줌마는 씩씩거리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난 욕설을 내뱉으며 흙을 털어내고 일어섰다. 내가 쓰고 있던 우산은 내가 넘어짐과 동시에 거친 비바람에 건물의 틈으로 날아간 지 오래였다. 난 우산을 찾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의 틈에는 보일러 전기가 뿜어져 나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만약 틈이라도 넓지 않았다면 미련 없이 우산을 버렸을 것이다. 난 두리번거리며 우산을 찾고 있을 때 어디선가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일러 소리인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내 눈이
커다래졌다. 한 남성이 벽돌로 무언가를 내려치고 있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진 순간 보일러의 증기가 거쳤다. 남성이 벽돌로 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었고 빨갛게 물들어 있는 칼도 함께였다. 심장이 미친 듯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은 하얘졌다. 난 숨을 죽이고는 천천히 뒷걸음질로 건물의 틈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 그 남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난 정신없이 집까지 달려왔다. 흠뻑 젖은 옷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는 침대에 누웠다. 방금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조그만 범죄도 목격한 적이 없었는데 살인이라. 손이 덜덜 떨렸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망설여졌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혹여나 보복이라도 당할까 무서웠다. 난 결국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다. 먹은 것도 없고 잠을 못 잤음에도 정신은 아주 말짱했다. 난 화장실에 가려 침대에서 일어선 순간 스마트폰이 울려댄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 어머니였다. 재훈아, 성훈이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안 돌아왔거든? 혹시 같이 있니? 아니요. 성훈이 어제 집에 안 들어갔나요? 연락도 안 되네. 성훈이 만나면 전화 좀 해줄래? 난 그러겠다고 말씀드린 뒤 전화를 끊었다. 다시금 어제의 일을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등줄기에서 서늘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설마 건물 틈에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성훈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실제로 어제 성훈이는 우리 집에 온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으니까. 성훈이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도 자꾸만 떠올랐다. 다른 애들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머리가 혼란스럽다. 친구가 살인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순 없었다. 난 경찰에 전화해서 건물 틈에서 보았던 일을 설명했다. 또 친구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다 30분 정도 뒤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박호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관이 내게 말했다. 말하신 곳을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본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어둡고 보일러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했지만 확실해요. 그래요? 금방 CCTV 돌려보면 뭔가가 나오겠죠. 그는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네줬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떠오르시면 연락주세요. 네. 아, 참. 그리고 친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단순 가출일 겁니다. 성훈이는 가출할 애가 아니에요. 고등학생 3학년이라고 했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갔다. 찝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녀석이 가출 같은 걸 할 리가 없었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대학을 포기한 애라서 스트레스 또한 받지 않았다. 최근 친구가 셋이나 죽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가출?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내 말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학교 담임 선생님, 경찰, 심지어 성훈이 어머니까지도 성훈이는 가출이라고 생각하셨다. 어제부터 먹은 게 없다 보니 쓰러질 것 같아 마트로 향했다. 쇼핑백 2개가 꽉 찰 정도로 식재료를 가득 담았다. 한동안은 집에서 틀어박혀 있을 생각이다. 내게는 성훈이가 살인당해서 죽었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는 밖을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졌다. 정말 성훈이의 말과 같이 5명 모두가 죽을 것만 같았다.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봤던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장소 주변으로 CCTV에 찍힌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살인을 목격한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사해보니까 한 달 동안 친구들이 많이 사망하긴 했던데 잘못 본 게 아닙니까? 뒷골이 아팠다. 아니요. 확실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래요?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난 곧바로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은 이내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최근 친구들이 죽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잘못 봤던 것이라 말했다. 또 며칠간 학교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란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럴 때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침대에 엎어져서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 5명은 차례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일지도 몰랐다. 성훈이가 불장난 때문이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이할 건 없었다. 불장난을 했던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찝찝한 건 굉음이 들리자마자 도망쳐서 치솟았던 불꽃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 그거 하나였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아버지는 내일 집으로 오신다고 했다. 아까 전화로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걱정이 되신 듯하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그 경찰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셔서요. 문을 열자 그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편하게 계시면 돼요. 난 경찰관을 소파로 안내하자 그는 TV를 보았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자정 무렵이 되었다. 난 지루한 마음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내게 다가왔다.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사망하시잖아요. 조금 이상했어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볼래요? 어려울 건 없었다. 친구들이 각종 사고로 죽은 것을 모두 말해줬다. 건물 틈에서 죽었던 사람이 성훈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성훈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정말 특이하긴 하네요. 한 명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한 명은 계단에서 구르고 한 명은 교통사고라. 게다가 성훈이 그 친구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성훈이는 칼이 아니라 벽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우연치고는 정말 이상하네요.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소파에 돌아가서 앉았다. 난 다시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 경찰관은 왜 성훈이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한 거지? 나는 벽돌로 머리가 터졌다고 설명했는데. 문득 건물 틈에 들어갔을 때 칼 한 자루를 본 게 떠올랐다. 살인마가 벽돌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그 경찰관은 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은 건물 틈에서 발견된 흔적이 없다 했고 CCTV에도 찍힌 게 없다고 말했다. 그가 칼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 문자가 왔다. 재훈아, 내일 아침쯤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 혹시나 싶어서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내봤다. 경찰한테 우리 집 와달라고 했어? 그런 적 없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저 경찰은 도대체 왜 온 걸까? 방문 사이로 경찰관을 쳐다봤다. 그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통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화장실로 향하자 나는 급히 방을 뛰쳐나와서는 현관 앞까지 달려갔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손잡이는 계속 헛돌았다. 그리고 곧 내 등 뒤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치챘네? 그의 주머니에서 길고 날카로운 칼이 뽑아져 나왔다. 왜 이러세요? 경찰관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너희가 했던 불장난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불장난? 설마 지하 주차장에서 했던 걸 말하는 걸까? 지하 주차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네. 와, 그렇겠지. 내가 전부 흔적을 지웠으니까. 왜? 직접 복수하려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 그런 것이었다니. 그제서야 굉은과 불길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내 코앞까지 다가왔다. 니들이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내 딸은 질식사로 죽지 않았을 거야. 나는 불길을 보고 도망간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운 순간이었다. 천장 구석으로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게 보였다. 구멍 크기는 대략 3cm쯤 되었는데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멍이었다. 뭐 그냥 낡은 빌라라서 생긴 거겠지? 하며 가볍게 넘겼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날은 알바하는 PC방에서 대청소를 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 알바를 끝내고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많이 피곤했던 탓이었는지 금세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 잠에 들기 전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쳐다봤다. 최근에 알게 된 작은 구멍도 보였다. 난 뭔가에 홀린 듯 그걸 멍하니 바라봤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멍이 조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굳이 확인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깊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잠에 들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건 어느새 주변이 고요해진 새벽녘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이건 가위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몇 년 만에 눌리는 가위일까? 중학생 이후에는 꿈조차 잘 안 꿨는데 어렸을 적 가위를 경험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가위에서 깨는 방법은 잘 알고 있었다. 난 손가락을 움직이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그러다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는데 스르륵 하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스르륵.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전히 손가락에 힘을 준 채 눈알을 사방으로 굴렸다. 하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무언가의 소리는 천장 쪽에서 들린다는 걸 알아차렸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방팔방 정신없이도 움직였다. 위층에서 들리는 건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멈췄다.
마치 인위적인 느낌으로. 소리가 멈춘 곳은 천장 쪽 구멍에 뚫려있던 곳이었다. 주변이 조용해져서 조금 마음이 놓일 때였다. 그러다 구멍에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도대체 뭐야? 어둠 속 꿈틀거리는 것의 정체를 확인하려 미간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 손가락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분명 귀신이 나오는 꿈이 틀림없을 것이다. 무서운 건 극도로 질색하는 나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를 썼다. 잠시 후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가위에서 깨어나질 않았다. 곧 팔까지 드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나는 꿈에서 깨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나는 구멍에 튀어나와 있는 손가락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어제 PC방 대청소를 빡세게 해서가 아니었다. 가위에 눌려서 그런지 머리통이 반으로 쪼개질 듯 아팠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한 게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보였다. 난 천장에 뚫려있는 구멍 앞으로 가보았다. 특별한 건 없었고 그저 조그만 구멍이었다. 아마도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듯 싶다. 그나저나 구멍에서 꿈틀거리던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모르겠다. 그냥 개꿈인 거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일을 하는 내내 끙끙 앓았다. 눈가에 없었던 다크서클도 생겼다. 나는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서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천장을 보았는데 구멍의 크기가 10cm 정도로 커진 상태였다. 왜 구멍이 커지지? 내일은 집주인을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이틀 연달아서 가위에 눌리다니 요즘 몸이 피로해서 그런 건가?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을 때 스르르 어제처럼 이상한 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눈동자를 올려 구멍을 바라봤다. 하루 만에 커진 구멍은 이제 손가락이 아니라 팔도 튀어나올 만한 크기였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제발 이 빌어먹을 가위에서 깨기를 바라며 계속 힘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도무지 깨어날 생각이 없나 보다. 한참 끙끙거리며 속이 터지고 있을 무렵 내 예상이 적중했다. 구멍에서 팔이 불쑥 튀어나와 버린 것이다. 구멍에서 튀어나온 팔은 엄청난 속도로 빙글빙글 돌았는데 멈출 줄을 몰랐다. 금방이라도 구멍을 뚫고 나에게 달려들 듯 싶었다. 깨어나기 위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또다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고야 말았다. 새벽 내내
빙글빙글 돌아가는 팔을 봤더니 눈이 뻐근했다. 난 구멍에 가서 그 구멍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구멍은 분명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천장에 구멍이 뚫렸다고? 네.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네요. 그래? 확인하러 가볼게. 다음 날 아주머니는 집으로 오셔서 한동안 구멍을 많이 바라보셨다. 이상하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주머니는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 커지는 구멍이 찝찝하고 신경 쓰였지만 아르바이트를 쉴 순 없었기 때문에 민기적 거리지 않고 곧장 PC방으로 향했다. 난 PC방에 도착해서는 사장님께 꾸벅 인사를 해보였다. 헌데 사장님은 얼굴이 왜 반쪽이 됐냐고 내게 물어본다. 그건 사장님뿐만이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나를 쳐다보는 눈빛들은 안쓰러움이 묻어나 보였다. 온종일 피곤함만이 가득했다. 머리가 계속 멍해서 좀비 마냥 의지 없이 움직여 됐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집안에 생긴 구멍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구멍을 살펴보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구멍은 아침보다 2배가량 더 커져 있었다. 그날은 피곤하기도 해서 일찍 잠들려 했었지만 도저히 눈이 감기지 않았다. 만약 가위에 또 눌린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구멍의 크기로 보았을 때 이번에는 팔이 아니라 몸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이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저 넓은 구멍을 저녁에 갑자기 막기란 불가능했다. 친구네 집에라도 갈까 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지금 몸 상태를 보면 친구네 집을 가다가 쓰러질 가능성이 높았다. 어떻게 해서든 당장 잠을 자고 싶었다. 난 임시 방편으로 구멍에다가 노란색의 테이프를 쭉쭉 붙였다. 허술하게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놓인다. 가위는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거라 이 정도면 푹 잘지도 몰랐다. 그래도 왠지 무서워서 방 안에 불을 켠 채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나는 순식간에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또 가위에 눌려 있었다. 만약 입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실컷 욕을 했을 것이다. 정말 3일 연달아 가위에 눌리다니.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스르르. 또 소리가 울려 퍼진다. 형광등을 켜놔서 주변은 밝았지만 무서움은 여전했다. 그러다 눈을 꼭 감고 있는데 탁탁 하는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난 살며시 눈을 떠보자 구멍에 붙여놓은 테이프가 뜯겨 나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설마. 테이프가 찢겨져서는 허공에서 나풀거리고 있었다. 구멍에서 서서히 나오는 건 사람의 팔이었다. 또 얼마 못 가서 긴 머리카락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조차 감기지 않는다. 구멍에서 나온 긴 팔이 꿈틀거린다. 잠시 후 드러난 사람은 60대쯤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구멍에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한가득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소름이 끼치도록 살벌했다. 눈동자를 돌리고 싶었지만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엄청난 속도로 꿈틀거렸다. 구멍이랑 할머니의 몸이 마찰하며 기괴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할머니의 오른팔과 얼굴은 구멍에서 나온 상태였는데 왼팔마저 나온다면 내가 있는 침대까지 직행이었다. 난 모든 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팔과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긴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깨어나질 않았다. 나를 노려보는 할머니를 새벽 내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멍에 붙여넣었던 테이프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새벽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꿈일 텐데. 말이 되지 않았다. 일단 지금은 시원한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 수많은 경찰차가 보였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다가 경찰 한 명에게 물어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네. 303호에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303호면 저희 집 바로 위층인데요? 경찰은 아무 대답 없이 뒤돌아서 가려 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의 손목을 붙잡고 물었다. 누가 살았던 거예요? 경찰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고개를 돌려보니 가위 눌릴 때 보았던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